저는 30대 중후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하기 전 시댁과 얽혔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해요. 감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제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한 방 먹였던 그날의 일과 참교육이라는 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경험이죠. 평소 사연을 들려주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진짜 현실일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그나마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른 이야기들처럼 막장이거나 무개념인 사람들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속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점잖고 상식적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배은망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때 우리 친정집에서 시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조용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들더군요.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둬들였고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제 남편이요? 그 어머니의 아들답게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자라도 충분히 능력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무개념 시댁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는 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인간과 이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이혼은 제일 잘한 결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는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매너 있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서 호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그런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이요. 연애는 약 2년 정도 꽤 달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졌죠. 저희는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늦게 만난 편이었고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결국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저를 존중해준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나이의 남자라면 안정을 빨리 추구하고 싶었을 텐데 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을 그땐 왜 그렇게 우습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저는 그가 결혼하자마자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낌새는 결혼 1년쯤 지나서부터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쪽 사업이 어려워졌고 시댁에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남편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재정이 기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게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친정은 꽤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땅과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셨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계획도 있었죠. 그걸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로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탁을 하더군요. 참 난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본심은 우리 집에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장인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사돈께 그렇게까지 하긴 싫다며 괜히 저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죠.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사돈께 도움을 구하자고 했다며?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괜히 속상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 너한테 괜한 부담을 줘서 어쩌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어머님 일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웃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이건 내 일이지 사돈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니? 나는 괜찮아. 괜히 너희 부모님 마음만 안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그 말 끝에 나오는 한숨은 꾹 삼킨 듯했지만 그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몰랐지만 회사 사정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더 짠하게 들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정말 안 되면 우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진짜 우리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 하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민이 컸어요. 아무리 시댁 일이 급하다고 해도 부모님의 재산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부모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제 얼굴에 그런 고민이 묻어났는지 남편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야. 이대로 망하게 둘 수는 없어. 그 말에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칠 후에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결과는 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줘? 절대 안 된다. 아빠는 너무나도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야박하실 줄은 몰랐어. 남편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뵙고 부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말렸어요. 아빠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고 그걸 남편은 잘 몰랐던 거죠. 아빠는 평소에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분이셨습니다. 돈 거래는 가족 사이에서도 절대 하지 않는 주의였어요. 딸인 저에게조차 예외는 없었고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자식이든 뭐든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쓸 거다. 나중에 네가 도리를 다하면 물려주겠지만 아니라면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처음엔 그냥 겁주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점점 깨달았죠. 아빠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분이라는 걸요. 그런 아빠가 제 남편이 부탁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되는 돈을 선뜻 내어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현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간절한 표정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했죠. 그날 밤에 저는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어렵게 아빠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대로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자식인 저에게조차 냉정하게 선을 긋는 분인데 사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도 없었죠. 괜히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됐고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지셨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울먹이며 시어머니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수면제를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낸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저 역시 충격이 컸지만 남편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세척 후에 의식을 되찾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심리적 부담이 커졌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에게까지 이런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에겐 참기 힘든 자존심의 상처였나 봅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다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직접 장인어른께 말씀드릴게. 지금 엄마가 정말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무서워. 회사 망하면 끝이야. 엄마에게 회사는 전부야.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다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빠에게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남편을 달랬고, 이번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부탁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저희 어머니 정말 잘못되실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회사가 안정되면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잠시 어떠한 말도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도와주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거절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니. 그래, 하나뿐인 자식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게다가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셨다는데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떻게 외면하겠니?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곧바로 가지고 계신 땅과 아파트 중 처분 가능한 자산을 알아보겠다 하셨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나? 남편은 당연하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어 말했어요. 사부인이 빌려준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자도 은행 대출보다 낮게 받을 테니 형편 따라 천천히 갚아라. 회사 사정 안 좋으면 원금은 나중에 일단 이자만 줘도 된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자네를 믿네. 하지만 만에 하나 충분히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장인어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사 지분 전부 넘기겠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으니 책임지고 전부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서류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의 구두로의 약속, 그것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제 앞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그때는 정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결정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저는 우리 아빠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자식 사정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니까 별다른 조건 없이 돕겠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죠. 처음엔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원금만 천천히 갚아라.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 회사가 안정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일단은 이자만이라도 받으시라 했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과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으셨고 곧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 돈으로 시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고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해 회사를 돌봤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위태롭던 회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퇴원을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회사의 재정이 안정을 찾을수록 그녀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 다 들었어.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온 건 정말 큰 복이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조심스레 잘 전달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예상 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돈께 큰 빚을 졌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니. 네 부모님도 네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겠지. 앞으로 너한테도 더 잘할게. 그 말에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이대로라면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회사에 복귀해 대표로서 다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한결 활기차졌고 그동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듯 보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회사명이 법인차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평범한 국산 세단을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확 띄는 고급 외제차가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저 차 설마?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차도 말끔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수입 SUV로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 말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회사가 확실히 살아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꽤 많이 여유가 생겼구나. 그동안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앞밖에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회사 사정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돈을 갚는 걸 넘어 은혜까지 갚겠다고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아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괜찮아진 거지? 그럼 아빠한테 원금도 조금씩 갚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뜻밖에도 정색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 회사가 그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야. 지금도 거래처 대금 많이 밀려있고 힘들어. 순간 속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표정까지 굳혀가며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까 수상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랑 당신 차도 바꾸고 요즘 보니 씀씀이는 커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회사가 좋아진 거 티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 저는 그에게 정면으로 따졌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영업할 때 거래처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외형도 갖춰야 하잖아. 대표 체면도 있고. 어차피 차도 문제 생겨서 바꿀 때가 됐어. 이왕 바꾸는 거 오래 쓰려고 좋은 걸 산 거야. 절대 회사 돈이나 여유가 생긴 건 아니라니까? 그 순간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눈앞에 보이는 걸 다 부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건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진짜 계속 거짓말할래? 제가 캐묻고 따졌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보다도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보기엔 회사 사정이 나아진 것 같니? 아휴,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겨우 급한 불 끄고 겨우 숨 돌리는 수준이야. 우리도 아직 빠듯하지만 이자라도 드리고 있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때 되면 알아서 줄게. 저는 차분히 반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외제차는 왜 바꾸셨어요? 그것도 2대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얘가 자꾸 뭐라는 거야? 우리가 널 왜 속여? 차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바꾼 거지. 그거 다 빚이야. 빚.
우리가 돈 있어서 바꾼 줄 알아? 그리고 말인데 너도 적당히 좀 해. 돈 몇 푼 빌려줬다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이쯤 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회사를 누가 살려줬는데요. 도움받을 땐 그렇게 절절히 빌더니 이제 와서 차례차례 말을 바꾸고 정말 못 볼 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진실을 알아야 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회사에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간식거리를 들고 가서 직원들에게 고생 많다며 인사를 건넸고 그들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놓인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직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녹음 중이었고 저는 서류 속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진짜 좋아졌죠? 아, 완전 달라졌어요. 최근에 큰 거래 몇 건 성사되면서 수익이 확 올라갔잖아요. 듣자 하니 사무실도 옮긴다면서요? 네, 더 좋은 빌딩으로 이사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도 요즘 엄청 바쁘시고요.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렇게나 잡아떼던 이유가 뭘까? 돈은 받아놓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하려는 걸까? 진실을 알게 되니 조금씩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고개 숙이며 빌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은혜를 잊은 채 며느리를 못된 애로 몰아가다니. 이 모든 걸 보고 들으면서도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 곧 그들에게 진짜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당당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힘들다는 회사야? 이 계약서들 당신이 성사시킨 거래들이잖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아빠 돈은 갚지 않고 있는 건데? 남편은 저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튀어나왔죠. 당신, 우리 허락도 없이 회사 와서 몰래 서류 찍고 그게 정상이야? 그건 범죄야. 당신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소름 끼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 그 순간 아찔했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되레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 필요 없어. 당장 아빠 돈부터 갚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안 갚는 건 용서 못해. 당신 입으로 약속했잖아. 책임지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를 핑계댔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해. 안 갚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기다려. 그리고 다시는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땐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때는 울며 무릎 꿇던 사람,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 너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소식 없는 거 보면 아이 못 가지는 거 아니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해. 우리 아들 새며느리 드릴 거야.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해야 하죠?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데를 끊을 순 없어. 그냥 너 혼자 떠안고 가는 게 마음 편하잖니? 게다가 저번에 회사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들쑤신 일도 있고 사실 우리는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실망이요?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이죠. 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회사도 이 자리도 없었을 텐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를 쫓아내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야, 그깟 돈 좀 몇 푼 빌려줬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어차피 이 자리까지 내 힘으로 온 거야. 네 부모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어. 그 말에 더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거듭했죠.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들이구나.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를 아이 못 낳는 여자로 몰아서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문제로 병원까지 다녀온 상태였어요. 이상은 없었죠. 다만 남편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확률이 낮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하더라고요. 이젠 우리 아들도 너한테 마음 없다. 그냥 좋게 정리하자. 더 이상 추하게 엮이지 말고. 그 말에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끝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보였고, 무엇보다 제 아버지의 돈을 조금도 갚지 않겠다는 그 비열한 속내가 뚜렷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안을, 이 사람들을 버리기로요. 내가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책임을 거짓말로 덮고 끝내는 사람 하나를 짓밟아 내쫓으려는 사람들. 마음 준 것도 믿음도 다 후회됐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들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결국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없는 정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개념 없는 인간들이랑은 더는 한 집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할게요. 대신 받아야 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거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와준 것뿐이지 빌려준 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려워 보여서 사돈지간의 호의로 도운 것뿐이지 누가 빌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차용증 서류라도 썼어? 심지어 지금까지 보내고 있던 이자에 대해서도 고마워서 그냥 챙겨드린 것뿐이라며 끝까지 돈 빌렸다는 사실을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할게요. 당신들이 우리 아빠 앞에서 했던 말, 난 똑똑히 기억하니까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말은 당당하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구두로 주고받은 말만으로는 내가 증명해야 할 몫이 더 크니까요.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님의 얼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인데 배신에 가까운 소식을 안겨드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조용히 제 손에 볼펜을 하나 쥐어주셨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가면 안 되지. 이게 총알이다. 그건 볼펜이 아닌 녹음기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부모님께 약속했던 모든 말이 녹음이 되어 있었죠. 아빠는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까지 받아놨어. 구두 계약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있어. 그놈이 틀림없이 급한 불 끄면 약속을 어길 줄 알고 준비해뒀다. 그 말에 저는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돈 거래는 문서로 한다고 강조하셨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도 말은 남기지 말고 증거를 남기라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죠. 서면 계약이 없어도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증거로 남겨진 녹취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기도 하니까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끝을 보자. 배신에는 책임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남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손 안에 있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회사를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돈만 받아내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회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처절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났고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사무실에서
저는 책상 위에 모든 걸 쓸어버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짐 챙겨서 나가세요. 이 회사 오늘부로 제 아버지 겁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미쳤어? 무슨 회사가 네 거야? 그때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날 남편의 약속이 담긴 녹음을 틀었습니다.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농담이었다고 말하기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 발생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반박하면 명예훼손 및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시죠. 시어머니는 발악했습니다. 안 돼. 이 회사는 내 전부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그들의 거짓은 다 끝났어요. 결국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긴 재판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잘못했다며 제발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회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아이 못 낳는다며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혼 못하겠대? 그렇게 잘난 새며느리 드리겠다며? 이제라도 드려보시지.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시어머니의 회사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바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 오만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움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아빠의 철저함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